네. 6월 3일 이제 대선이 지나면 네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예, 제일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대선이 지나면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대변화가 생길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문이에요. 네네. 지역마다도 다르고 뭐 그렇죠. 평양마다도 맞아요. 정확한 다르고 말씀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표를만 보면 네. 그 막연하게 대선이 있으면 뭔가 기대감이 좀 오르잖아요. 있죠. 근데 우리 기대 안 해도 막 후보들이 던져주죠. 많이 주죠. 예. 근데 저번 대선 때 기억 더듬어 보시면 네. 재건축, 재개발, 속도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둘 다 잘 안 됐잖아요. 예. 결론적으로는. 네. 신통기획이라고 또 들어보셨잖아요. 대선하고 상관없지만 그런 이슈들이 던지는 건 좋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던지고 나서 책임성이나 수행성 면에서 보면 네. 신통기획으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 모아타운 중에 한 100곳 가까이 되는데요. 네. 100곳 중에 지금 착공한 데가 5년 차인데 예. 2021년부터 던졌거든요. 예. 5년 차인데 2군데밖에 없어요. 어머. 그러니까 야이러니함을 우리가 이제 직시하셔야 되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환율이 예. 경제가 안 좋으면은 주택 가격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환율이 1,400원 넘었을 때. 네.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림인데 보시면 네. 저 막대기가 좀 진한 색들이 예. 기억나시는 IMF하고 글로벌하고 최근에 내고 그랬는데요. 예. 보시면 저 빨간 선들이 주택 가격 변동률이에요. 네. 예. 근데 그러면 막대기가 생긴 뒤로 다 내려오잖아요. 네. 하락하잖아요. 네. 요번에는 아직 하락을 안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경제라는 게 다 유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못 벌면 내가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문방구는 매출이 줄고 떡볶이도 매출이 줄고 다 연쇄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그런 역할을 하나 하는데 금리도 있고 네. 거기다 또 트럼프 이 양반이 또 요새 또 막 좀 세계를 좀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정잡을 수가 없죠. 네, 이런 상태에서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양당 후보가 대선 공약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귀에 들어오는 게 없고. 그만큼 시장 상황이 어떤 특별한 요소로 인해서 변동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추세에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PF 문제가 지금 다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네. 우리가 대선이라는 트리가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네. 대선 옆에 여러 가지 다른 물결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생각하시면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되실 거예요. 네. 아, 대선에 크게 기댈 게 없구나. 네. 현재 상태에서 경제 상황이 우선적이구나. 이걸 판단하시면 조금 마음이 여로워지지 않으실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네. 근데 보면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고 네, 맞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잡힌다. 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뭐 거의- 어제 일도 잊어먹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맞는데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네. 진보 보수 따질 거 없이 진보는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보수는 반반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오르거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네 분에 더듬어 보시면 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로. 네.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오르는 것 같다가 반값 주택 나오면서 조정을 하면서 양극화가 됐죠. 좀 특이하게. 네, 네. 지방은 오르는데 네. 서울 수도권은 내려갔거든요. 예. 특이한 시장이죠. 예. 그리고 노태우 때는 이 200만 원 공급이 들어왔는데 그 전까지 올랐어요. 88 올림픽도 있으니까 네, 네. 쫙 오르다가 200만 원 던지고 나서 조금 가라앉았다가 김영삼 때는 또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혼재가 돼 있죠.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게 뭐냐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경제 상황과 그 당시에 금리 수준, 주택 가격 수준 이게 중요해요. 네. 박근혜 때 쭉 올랐던 건 뭐냐면 보수지만 올랐잖아요. 네. 올랐던 거는 금리 수준이 낮았잖아요. 맞았어. 주택 가격 수준도 낮았고 네. 그리고 노태우 때는 공급이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김영삼 때는 실명제를 하면서 규제를 들어가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말씀드린 노태우 때 공급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입주하기 시작한 때가 김영삼 대통령 시작이니까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아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럼 우리가 흐름이 보이잖아요. 무작위에 네.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네, 내려왔어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폭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금리가 낮았고 공급은 좀 없었고 저 정책도 또 이제 규제 일변하다 보니까 매물이 잠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박자가 같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진보 정권이 했을 때 오를 경우에 공통점은 뭐냐면 다 저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네. 결론적으로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그동안은 정성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다른 상황이 경제 상황이든 여러 가지가 다 다르구나. 다른 점을 쭉 보면 자 주택 가격 수준 첫 번째 주택 가격 수준이 다르다. 네. 환경이요. 네. 두 번째 금리 수준이 다르다. 네. 세 번째 스트레스 DSL이라는 변수가 또 하나 더 등장을 했다. 네 번째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맞아. 다섯 번째 자영업자들이 유동성이 고갈되고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예전하고 다른 환경이잖아요. 예전엔 자영업자를 좋았잖아요. 설상가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상한 친구가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더 이상한 친구가 나왔잖아요. 시진핑이 또 뭐 히토리 갖고 던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예전처럼 환경이 너무 달라졌어요. 네, 이걸 생각할 때 예전 같은 곳을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네. 그냥 너도 나도 그들만의 게임으로 투기판이 되는 거. 네네. 사실 서울이 약간 그렇게 됐죠. 네네. 지금 사시는 분들 보면 실거주보다는 다 뭐라 그러냐면 세미나를 가면 실거주 플러스 투자 수익을 얘기해요. 100%. 투자가 다 고쳐가지고 프레임이. 네. 그러면서 그럼 비중이 얼마냐 그러면 다 5대5, 6대4예요. 다 그쪽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케인즈가 얘기하잖아요. 경제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어야 유지된다. 더 큰 바보 이런. 물론 우리가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 때문에 계속 명목 가격이 오르는 건 맞는데 지금 과도하게 오르는 건 분명히 맞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6월이 곧 다가오는데 지금 막 성급해서 지금 따라갈 필요가 없죠. 사거나 팔거나는 좀 참아라. 지금 포모 현상하고 포프 현상이라고 있어요. 네. 포모 현상은 나는 못 사면 어떡하나 또 뒤떨어지나 이생 끝인가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요. 반대로 포프 지금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네. 상황은. 예전에는 한번 광풍을 타면 우리 2월 3월하고 똑같아요. 네. 묻지 마 하고 막 다 달라붙었잖아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그거 딱 던지고 나더니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포프 현상이 나서 거꾸로 내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50%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붕 떴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게, 왜 붕 뜨지? 계속 오를 거라면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4월, 5월 이어지고 있거든요. 6월, 7월 되면 일단 서민들이 거래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흔들리고 DSR을 있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끌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영끌 하신 분들이 2018, 19, 20년도에 많이 샀잖아요. 5년 차가 되면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30년에서. 네. 그래서 그때 2%막 이렇게 2.5% 받았던 분들이 지금 버텼어요. 버텼는데 이거 영끌할 때 사신 분들은 딱 꼭지 샀잖아요. 그러면 요새 강남 3구 일대하고 마영성 일대만 예전 정고점을 약간 뚫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때 만약에 했으면 지금 팔아야 되는데 요거 갖고는 성이 안 차고 이자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그쵸. 더 올라가야지 파는 사람들인데 네, 예. 지금 이자율이 2.5% 받았던 게 지금 4%, 4.2%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19년도에 사신 분들이 작년부터 지금 이자 부담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영끌했던 샀던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오는데 다행히 서울시장이 지금 받쳐주니까 경매가 지금 소진되고 있거든요. 강남은. 그래도 강남의 낙찰률이 60%밖에 안 돼요. 40%는 낙찰이 안 돼요. 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죠. 이거 뭔가 좀 예전 같지는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직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대한민국에선 집이라는 게 이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동산이에요. 지금 그렇게 됐죠. 예, 마음을 투자 너무 상품 움직이게 됐죠. 하고 있는. 맞아요. 근데 뭐 일단 제 딸부터가 지금 너무 불안에 떨고 있고 지금 따님이요? 살까 말까 이게 이제 지금 우울감이 좀 감도는 시기랬는데 교수님 한 말씀만 해주셔서 꼭 지금 당장 집을 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오르는 거에 대한 어떤 박탈감들이 있을 있죠, 텐데 있죠. 준비하시던 분들은. 네네네. 네.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꺾였을까요?
버블 그거 났을 때 말씀이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이런 거죠. 엄마 아빠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결국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 돌아가시나요? 가죠. 이거는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러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을 토인비란 유명한 역사학자가 네네,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돌아다 보면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건 100년 전에 관세 전쟁 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다 되돌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결국은 많이 올라갔다가 버블이 생겨서 꺼지는 것이 반복되는 사이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네. 잠시 2020년 약간 조금 변동 주고 세게 네. 짧은 기간 네. 정부가 올인하는 바람에 다시 회복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럼 벌써 몇 년째예요? 10년째 다 돼가잖아요. 10년째를 넘어서 12년째 가고 있죠. 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12년을 주택 가격이 가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벌써 조정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서울 수도권은 뭐 세계에서 뭐 특별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뭐 좋은 도시인데 네. 뉴욕보다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득도 다르고. 그럼 네.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0년 전에서 15년 전 사이에 외국인들이 서울 아파트 많이 투자했었어요. 외국 IMF 때는요. 아유, 줍다시피 했죠. 네네. 막 네. 돈 들고 와서 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왜 안 사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게 뉴스에 나냐면 네. 러시아 부호, 뭐 100억짜리 사 이런 게 나와요. 맞아. 중국 뭐냐- 보호가 벌써 몇 년 전 네, 사건이고요. 그분들은 특수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네. 자기네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그런 분들이 불안하니까. 한 분만 왜 살까요? 그죠? 이게 판이 달라요. 그래서 서울 주택 가격에 대해서 뭐 압구정 뭐 3억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평당. 예. 그러면 100억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럼 30평이 빌딩을 사지 왜 그걸 왜 들고 있어요? 갑자기 막 그리고 마음이 확 좀 가라. 그러니까 이제 따님한테 드릴 말씀은 채기가 조금 내려가요. 지금 상공사원분들이 네. 20대부터 네. 10년 넘게 벌써 오르는 것만 보고 내리는 것 같은데 또 정부가 받치고 이러니까 이 판에서는 진짜 속으로 욕하지만 정부를 네. 나도 이 대열에서 떨어지는 아까 말한 그런 현상을 내가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 조바심이 난 거죠. 근데 가만히 한 발짝 물러서 서면 그거 말고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맞아요. 거죠. 경상남도 제가 대학을 강의하러 갔는데 네.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탁 묻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래서 부동산 강의하러 갔더니 진짜 한번 뭐 물어보겠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강남에 사는데 이 형 오면 명절 때 오면 그렇게 앓는 소리라고 대출 이자 힘들다 그러고 막 진이 되고 돈 하나 쓸 줄 모르는데 그 집값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다세대 다가구 빌딩 2개래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와, 부자시네. 네. 근데 자기는 월세도 나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 2개를 합친 값이 강남 집값보다도 싸대는 거예요. 싸죠. 그럼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지내는데 형은 이자를 내면서 징징대고 이러니까 너무 인생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게 하나가 있죠. 그러면 서울은 정상적인 주택 시장은 아니구나 현재.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부동산 시장 6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6월 3일이 부동산 시장을 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집값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 10가지로 보잖아요. 네. 여기 정책도 있고 수급도 있고 또 실물 경기도 있고 금리도 있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환율까지 영향을 네. 미치고 또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 네. 예, 다른 곳에서 못하는 거 하고 일부러, 저 또 셀코 TV를 가장 좋아하고 제가 또 팬이니까 그런데요. 한마디로 6월 3일이 시장이 변곡점이 된다 네. 하는 것은 분명하고 지금 이어지겠습니다만 예, 앞으로 눈여겨 10가지 변수 중에 네. 아까 제가 이제 간결하게 언급했습니다만 3가지 변수, 네. 정책 변수가 시장을 이제 직접적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네. 예, 두 번째는 금리 네. 이 변수를 눈여겨봐라. 이제 세 번째는 수급 변수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글로벌 동향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환율의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대출 변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예, 단기적인 영향력은 정책, 금리, 그다음에 대출 규제 네. 이런 걸 눈여겨봐라. 네. 그다음에 거시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좀 유망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공약이 최근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 저기 네.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네. 그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하고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하고 희한하게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번에도 그럴까? 예,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국힘은 우선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예,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공급 확대였어요. 윤석열 정부 270만 호에서 그다음에 서울은 150만 호에서 뭐 수도권 해서 계속 하겠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규제 완화였어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를 하려면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규제 완화를 해야 공급이 되겠죠. 규제 완화. 그 중에 핵심이 재건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 이 그 부담금이라고 그럴게요. 요걸 또 폐지하자 그랬어요. 그게 국힘이었는데 결국 그 민주당이 반대해서 재건축 촉진법이 대표적이에요. 그 통과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같은 걸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라도 중과 안 할게 세부담을 완화한 거죠. 이게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정부가 전통적으로 해온 거예요. 박근혜 때부터.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제가 천천히 뜯어봤거든요. 글도 썼는데 보니까 그 첫 번째 규제를 강화할 거라고 봤어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 부담을 늘렸어요. 가진 자가 많이 특히 2주택 이상은 다주택이다. 그러니까 중과세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까지 다.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정권이 해온 정책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주택자는 대출 규제까지 강화했거든요. 그리고 재건축도 보면 투기가 부는 게 대표적인 시장이 강남, 용산 이런 데 재건축이다. 그래서 이때 막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그렇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구 이런 규제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 수요 공급에서 불균형이 나온 거예요. 공급을 안 했더니 시간이 2, 3년 지났더니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급등했다. 예를 들면 임대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결국은 매물을 줄이고 매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 공급에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시장 법칙.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그 후보자님의 공약을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됐습니다. 공급은 250만 가구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50만 가구, 40만 가구는 민간에서 10만 가구는 LH나 GH 같은 공공에서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두 번째는 규제는 재건축에 대한 초과 부담금은 완화하겠다. 그리고 세금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세금이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좀 풀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벽을 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니까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급 쪽에 다행히 숨통을 트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이게 중요한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4기 신도시, 스마트 신도시를 하겠다. 물론 3기 신도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4기 신도시를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은 듭니다만 공급 확대 정책이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펼 겁니다. 그러면 금리 내리고 규제가 생각보다 강화되지 않고 이제 유지가 되고 현 상태가 만약에 더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공급 확대 정책 이런 것까지 나온다면 경기 부양책까지 나온다면 저는 이번에는 변곡점이 되지만 그렇게 나쁜 쪽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새 정부가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심리는 다소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누구나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내가 거길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게 어떻게 되나 하고 예전부터 지켜봤던 곳이 있어요.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이런 데들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보 정권으로 가면 이게 제대로 재건축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 또 인생께서는 뭐 그런 면에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고민하시고 또 질문하신 건데요. 예, 그게 좀 이제 조금 의문시 되는데, 근데 이번에 봤더니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3배 올려주고 부담금을 완화하겠다 이 정도 나왔어요. 네. 이게 제가 자꾸 지금 단정짓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 쪽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되면 이거는 거의 그 예측 가능해요. 예측.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갈 기조가 거라. 있으니까. 예, 기조로 갈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바꿔졌을 때 어떻게 될 네, 건가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재건축의 변화가 가장 많이 오죠. 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 아까 하신 대로 그런 아파트 있죠. 최근에 많이 이 한강 맨션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3, 4가 오르거든요. 네. 예, 그리고 목동도 여전히 지금 강세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 용, 성, 마, 여, 모, 요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도 봐야 하지만 아까 특정 시장을 눈여겨봐야 돼. 그 특정 중에서도 우리가 대장주라고 말하는. 요 질문을 처음에 이제 드린 이유가 그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어서 이게 고평가돼 있고 정말 그렇게 버블이 있는데 내가 덥석 진짜 뭐 그걸 살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고 특히나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지금 연 선생님께서 매우 날카롭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강남, 용산을 사야 합니까? 목동. 제가 가장 하루에도 두세 번씩 듣는 또 제자들로부터 질문인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이 학문적 이론 그 지식 체계가 이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예측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강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반포동에 있는 네. 레미안 원벨리입니다. 네, 네. 34평이 71억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건 정말 신축 아파트는 보통 건물 기준으로 봅니다. 네.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네. 재건축이 제일 비싼 것은 압구정 현대입니다. 네. 압구정 현대는 34평이 51억에 거래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듣는 분 좀 복잡하더라도 이걸 이해, 토지와 건물인데 신축 아파트는 보통 건물 기준으로, 그러니까 2억 3천이 나옵니다. 2.3억입니다. 아, 서울에서 우리나라 가장 비싼 아파트가 2억 3천이군요. 건물 기준으로. 요게 현실이고요. 질문지는 현황을 분석하면. 두 번째는 압구정 현대는 그 34평인데 대지가 16평인데 네. 이게 51억인데 나누면 이건 건물 가치가 없습니다. 40년이 지나서. 3억이 넘는 예, 그래서 3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아시면 지금 전체 시장은 서울이 어떻느냐.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14억이고요. 예, 전세 가격이 7억 5천 됩니다. 전세가율이 55% 정도 되고 서초구가 가장 비쌉니다. 평균 가격이 31억. 그 다음에 강남구가 27억, 8억. 송파구가 20억. 용산이 조금 송파구하고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또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 새 아파트가 과도하게 오른 것은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주는 주거 만족도, 생활 편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베일리를 가봤거든요. 예, 거래된 걸 한강이 쫙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입지라고 말하는 교육, 교통, 쇼핑, 녹지 공간, 여기다가 병원까지 5가지의 입지 조건, 이것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가격이 오른 거다라는 이유를 하나 설명하고요. 가격이 2억 3천이면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과도하게 올랐다 안 올랐다는 다른 아파트보다 평균보다 30%가 오르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과도한 구간에 있고 위험 구간까지는 안 갔다고 보여져. 이게 왜 그런가? 예, 일본이나 우리가 36,000불인데 대만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을 주로 비교하고 미국을 비교하거든요. 저는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게 청담동에 있는 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주상복합이에요. 이거는 평당 3억이에요. 예, 100평인데 99평인데 여기가 300억에 분양이 되는데 바로 팔렸거든요. 두 가지 결론이 가능해요. 뭐냐면 2억 3천을 주고 산 사람은 왜 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바보여서 그 그냥 돈이 있으니까 질렀나가 아니라 3억을 보고 산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 3억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가장 비싼 곳 대만 같은 데 3억이 갔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5억까지 가 있습니다. 10억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국민소득이 36,000불이고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이고 예, 인구 밀도가 높은 걸 감안하면 이 절대 비싼 게 아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일본에 요게 제가 온 이유예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긴자에 제일 비싼 게 그게 공시가격 12억이고 한때는 이게 실거래가가 40억을 넘었는데 24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거래가 안 됐죠. 제일 비싼 땅이.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국민소득 PIR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파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안 파냐? 물으면 항상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안 파는 이유가 있어? 한 20억 정도는 갈 수 있어. 국민소득이. 일본이 갖고 대만이 가 있는데 미국도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가라는 거.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34평짜리가 90억 시대, 100억 시대도 좀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 어떻게 있다. 사나 싶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다가왔다 하는 관점에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죠. 특정 지역은 달라요.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정도 액수를 말씀해 주시니까 와 이렇게 돼 버리는데 크기를 될 부채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미 뭐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 곳.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서울 안에서 저평가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많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곳. 네. 우리는 그런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비법을 저의 비밀을 쏙 뽑아내라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는데요.